자, 10장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0장 후반부에 있는 자원 동원 방법의 대표적인 기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혹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왜 빨간색 열매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브로치를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상징하는 마크인데,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조직과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역사회 자원 동원의 한 실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능은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에서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의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더 이 공동모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모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제정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이게 이제 모금에 관한 법적 근거로 처음 있었던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집 금지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그 상황에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 기부금이 난립하면서 기부금을 강요하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기부금을 함부로 모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민간의 모금 행위 자체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엄격하게 통제가 됐고, 그리고 이 법은 민간 모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자율적인 민간 모금이 전개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에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은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나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제도, 또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했고, 또 민간 자원의 동원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71년에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처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 100만인 걷기 운동 등의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고, 또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미성숙과 홍보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 공동모금에 관한 조항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역사는 1970년대 초에 민간 모금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 동원의 방법으로 민간 주도의 운동보다는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자원 동원 방법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는 1980년에 사회복지 사업 기금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정부 주도, 그걸 이제 관 주도라고 하는데요. 관 주도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개해서 기탁된 성금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는 걸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거뒀어요. 학교에서 성금을 거뒀다는 것이 바로 관이 주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이 모금 활동을 했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부 주도의 이런 사회복지 사업 기금의 운용은 민간의 자발적인 성금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굉장히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될 영역에 민간의 성금이 투입되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재정으로 해야 될 일들조차도 국민들의 성금으로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됐고, 이게 이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제 1951년에 제정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은 실효가 없는 법으로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가 아니라 규제라는 말로, 규제법이라는 말로 개정되게 됩니다. 이 법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이웃돕기 성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의한 성금의 불법 사용 등의 문제를 규제하고, 또 민간의 모금 허가도 새롭게 규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고, 또 기부금의 모집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하고 또 증대하고 있는 민간 모금의 필요성이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민간 모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하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약간의 강압적 그 모금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동장인데 우리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동장님이 찾아와서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성금이 아니라 조금 공무원에 의한 반강제적인 성금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민간 모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높아져 갔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필요성이 다시 막 이제 제기가 되게 됐고요. 그게 이제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이 2년 후인 1999년에 중앙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시도별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관장하는 지회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고, 시도별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금 이제 광화문에 가시면 광화문역 그 근처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출범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그럼 무엇이냐? 1981년 이후에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정부 주도의 모금이 폐지됐다라는 것과 함께 민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이 이제 가지고 있는 큰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출범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 왔던 민간 사회복지 자원동원을 정상적인 제도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회복지 부문에 제한되고 또 유연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 공급 기능을 좀 보완하고, 동시에 민간 부분의 자원 개발이나 서비스 공급의 확대
크게 기여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 어떤 모금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조직은 내부 조직과 그 다음에 전국 조직의 구성, 또 정부와의 관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 조직이 있고 시도별 지회가 있다고 했죠. 자, 중앙 조직은 이사회, 분과실행위원회, 시민감시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가 15인에서 20명, 그다음 감사 2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사는 경제, 언론, 법조, 의료, 노동,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학계, 또 시민사회 단체 종사자, 사회복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모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이념적인 지도력과 기능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념적으로는 모금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모금 운동의 방향을 잘 지도하고 또 기능적으로는 모금과 배분의 실질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실행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과실행위원회로는 기획, 모금, 배분, 홍보 분과실행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각의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대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회가 시도별로 있다고 했죠. 이 지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실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앙조직에 이사회가 있다면 지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분과실행위원회나 사무국은 동일한 형태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회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중앙의 이사회와 같은 지회의 어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요. 분과실행위원회는 중앙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해서 마찬가지로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이런 것들로 실행위원회를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조직 말고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의 중앙과 지회의 관계는 중앙 집중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지회는 총 17개의 광역별, 시도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될 때에는 중앙모금회와 시도별 공동모금이 독립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공동모금회 설립 초창기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이용한 이미지 구축과 또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금회의 조직과 운영이 안정되고 또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회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모금의 조직이 과연 정부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아까 처음에 공동모금의 조직의 배경을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관주도의 모금의 문제점이 있었고 민간 주도의 모금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모금회의 모금 활동에 전혀 아무런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금회는 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관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사라든지 운영위원과 같은 임원들의 취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금과 배분에 있어서 민간 모금 운동으로서의 자율성을 잘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중요한 사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모금회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모금회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인 모금 사업과 배분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금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의 그 자원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요게 이제 모금 사업이고, 배분 사업은 끌어모은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게 배분 사업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공동모금회가 여러 가지 자원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게 목적이죠. 잘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금 사업과 배분 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 특별히 공동모금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금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모금 사업의 목표는, 공동모금의 모금 활동은 민간 사회복지 활동의 전체를 포괄하는 모금 이미지의 대표성을 구축함과 동시에 모금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도 모금을 하죠. 그러나 그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하는 모금 활동은 이 공동모금회가 하는 모금 활동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금회를 통해서 전체 민간의 이 모금의 어떤 대표성, 또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모금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민간 사회복지 모금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모든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가고, 또 공동모금회의 모금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금의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모금 시장이나 모금 방법을 개발해서 공동모금회의 모금 잠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공동모금회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금 사업이 앞으로 가져야 되는 내용과 과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동모금의 빨간 그 사랑의 열매는 주로 연말에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별로도 보면 왜 사랑의 온도계, 그래서 뭐 올해 목표는 얼마고 지금 몇 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아마 그런 모양을 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와 같이 모금이 주로 연말 집중 모금, 그리고 연중 모금 캠페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희망 이웃 돕기 캠페인을 통한 연말 집중 모금은 방송이나 신문이나 뭐 ARS, 지로, 사랑의 계좌 모금 이런 걸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모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인 기업,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을 통한 기업의 모금과 또 정규 방송이나 특별 방송을 통한 기부에 참여, 또 직장인들의 월급 공제형의 정기 기부를 통한 한사랑 나눔 캠페인, 또 소규모 사업장의 월 정기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 가게 캠페인, 또 매월 자동이체를 통한 개인의 정기 기부,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회적인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 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포인트,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온라인 기부, 또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회복지기관과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부자를 연결하는 나눔 거래장인 행복 주식거래소, 나눔 선물, 기념일, 또 인쇄 나눔 등의 특별 사연을 통한 특별 기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 모금회가 이제 이런 경우 특정한 주제를 놓고 캠페인을 통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공동모금의 모금액은 1998년 설립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2002년에 이미 1,000억 원을 넘겼고 2014년에
5,833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민간 모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민간 모금 기관 총액의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개인 모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모금보다는 이걸 이제 개미 모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모금보다는 대기업에 의한 큰 금액의 기부 금액이 사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미약한 수준이고 또 개인이 모금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은 금액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문화가 아직 충분하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과 또 효과적인 모금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그래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가끔 TV에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 이런 거 보면 수화기를 들어서 ARS 번호를 누르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건 이제 모금회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사회복지 법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공동모금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모금한 건 굿네이버스가 자체적으로 배분 사업을 하는 거고요. 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은 여러 사회복지 기관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분 사업의 목표, 자, 배분 사업의 핵심은 정말 잘 배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배분 원칙의 공정성과 배분 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배분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배분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분 사업의 핵심적인 기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출범 이후에 단계적으로 발전 목표로서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진 도입기에는 배분의 공정성이 목표로 제시가 돼서 얼마나 공정하게 이거를 심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의 자율적인 모금 조직으로서 명분과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부터 2003년 성장기가 되면서 이제 이때는 초기에 확보된 배분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좀 더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배분의 합리성을 목표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로는 사회복지 부문 중에서 중점 지원 부분이 무엇인지 좀 설정해보자. 그리고 집중 지원해야 되는 거, 또 복지사업의 사각지대 발굴과 또 사각지대 해소, 또 새로운 복지 주체를 발굴하고 또 지원을 통한 복지 주체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획 사업을 많이 활성화했고 시민사회 단체 등의 다양한 복지 실천 주체 또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확립해서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시작된 정착기에는 공동모금의 조직의 안정과 또 모금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금액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투입 효과를 달성하는 배분 사업의 효과성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발전 목표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배분 사업의 효과성 목표는 공동모금회의 도입기와 성장기에 추구된 목표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배분의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모금회가 앞으로 배분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과제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분 사업의 내용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복권기금사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요 각각의 사업은 이따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에서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배분 사업이 효과적으로 사실은 들어온 돈을 가장 큰 효과를 극대화해서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리고 주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안으로 첫 번째는 배분 사업을 추진하는 내부적인 조직과 절차의 합리성을 좀 더 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모금회와 지역 지회로 있는 모금회의 배분 사업에 관한 역할이나 기능상의 합의점도 찾아야 하고 또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무엇일지를 잘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분 사업의 목표로서 배분의 효과성이 배분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배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구를 잘 개발해서 훈련된 전문 평가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사업과 기획사업 등에서 신청서나 보고서에 사업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효과성 입증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공동모금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배분을 맡길 수 있도록 모금과 배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에 기초한 경영 공시와 윤리 경영으로 대사회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10년쯤 전에 그 중앙공동모금회의 직원들이 일부 이 모금의 돈을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모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모금회에서 걷어들인 이 기금을 얼마나 잘 투명하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투명한 경영 공시, 윤리 경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배분 대상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분 그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를 줄 것인지 평가해서 주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 기관이 실제 그 사업 수행 능력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곳이냐, 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 또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 수행 인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배분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 동원의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